안녕하세요. 이상튜브입니다. 국내 언론에서 캐나다가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M777 곡사포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한국의 K9 긴급 판매를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포브스의 안보 분야에 대한 기사를 기고하고 있는 마이클 팩은 왜 이렇게 많은 나라가 한국의 K9을 구매하는가라는 의문에 대해 특히 연속 발사 능력과 지속 발사 능력이 M109A7보다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결론지었지만 많은 외신에서는 지난 2월 이후 폴란드와 인도 및 노르웨이와 핀란드가 K9의 신규 도입 및 추가 발주를 결정한 것은 생산 능력이 넉넉해 상대국이 요청한 시기에 적절한 납품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라 냉전 종식 이후에도 중무기 투자를 계속했기 때문에 전차나 자주포 같은 장비를 대규모로 제조하기 위해 생산 라인과 공급망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후 러시아의 침공 이후 전 세계적으로 안보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발주한 장비의 납기를 여유롭게 기다릴 수 없는 사정이 발생했고 M777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캐나다도 한국의 K9의 긴급 조달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는 육군이 보유한 M777 36문 중 4문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고 M777을 보유한 육군 부대를 라트비아에 파병해 본토에 남은 포병 전력이 허술해졌습니다.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한국의 16대에서 18대의 K9을 긴급 조달할 수 없는지를 타진했고 국내 언론에서는 양국 간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마도 캐나다는 M777의 부족을 메울 뿐 아니라 포병 전력의 강화도 의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캐나다는 다시 M777을 도입하면 되지만 왜 K9을 도입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생길 수도 있지만 캐나다가 K9을 도입하는 이유는 M777을 제조하는 BAE의 생산 라인이 폐쇄되기 때문입니다. BAE는 최종 조립 단계인 인도 발주분이 완성된 후 M777의 생산 라인을 폐쇄할 예정이며 이미 인도 발주분 외의 제조 라인은 폐쇄를 위한 정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BAE사는 여러 국가가 우크라이나에서 효과적인 기능을 발휘한 M777 구매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지만 최소한 150문 이상의 발주가 있어야 제조 라인 재개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해 캐나다는 생산 라인이 유지되고 단기간에 납기를 할 수 있는 K9을 선정했을 것입니다. 참고로 한화디펜스는 지난 7월 폴란드 방위산업 매체인 디펜스24와의 인터뷰에서 K9의 생산 능력에 대해 연간 200대 이상이라고 밝힌 바 있어 이제 155mm 포탄을 발사할 수 있는 플랫폼 공급 능력에서 한국은 서방 진영의 필수적인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서 말했듯 왜 이렇게 많은 나라가 한국의 K9을 구입하는가라는 마이클 팩 기자의 기사를 살펴보면 특히 연속 발사와 지속 발사 능력이 팔라딘보다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결론 짓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K9은 미국과 러시아가 전통적으로 독점해온 자주포 시장에서 이들 나라들의 자주포와 경합하는 존재로 성장했으며 155mm 포탄과 14.5mm 철갑탄의 직격에 견딜 수 있는 장갑과 지뢰 폭발 및 화학무기로부터 병사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 능력을 갖췄습니다. 또한 미국의 팔라딘보다 9톤이나 무겁지만 강력한 탑재 엔진을 탑재한 덕분에 최고 속도는 팔라딘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K9과 팔라딘은 자동장 전장치와 디지털하기 관제 시스템을 채택해 단시간 사격과 이동을 반복하는 슈팅 앤 스쿠트에 대응할 수 있지만 K9은 1분 동안 최대 8발에서 6발의 연속 발사와 1분에 2발에서 3발의 장시간 발사를 1시간 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팔라딘은 1분에 최대 4발의 연속 발사와 1분에 1발의 장시간 발사밖에 할 수 없어 K9은 화력면에서 팔라딘보다 뛰어나며 현재 개발 중인 K9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K9A2는 1분에 최대 9발에서 10발의 연속 발사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즉 많은 나라가 한국의 K9을 선택하고 있는 이유는 팔라딘보다 연속 발사와 지속 발사 능력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도입 비용 역시 저렴하며 여기에 미국이 팔라딘의 후계 버전으로 개발 중인 58 구경 155mm 유탄포가 탑재된 M1 구구와 동등한 최대 9발에서 10발의 연속 발사가 가능한 K9A2의 존재와 최대 40km 앞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연장탄인 K307HABB 그리고 로켓 추진과 베이스 브리드를 결합하여 사거리를 54km까지 연장한 K315탄의 실용화에 성공한 것도 K9의 매력을 높여주는 요소입니다. 덧붙인다면 K9은 채용국의 요구에 맞게 화기관제 시스템이나 탑재 전자기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또한 현지 제조에도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어 도입국의 방위산업 기반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K9 자주포는 해외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자주포 중에 성능과 도입 조건의 균형이 가장 잘 잡힌 자주포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내 언론에서는 노르웨이군이 15일에 차기 전차로 K2NO가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지만 노르웨이 측도 K2NO 도입 대가로 미사일 구입을 요구하고 있어 조정이 늦어질 경우 발표가 늦춰질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레오파드 2A7NO와 K2NO의 실사를 실시한 노르웨이군은 10월 말까지 도입 기종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노르웨이 현지 언론은 우크라이나 침공의 여파로 육군 참모총장이 전차 도입에 반대하고 있고 전차보다 장거리 공격 능력을 우선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그램 국방장관이 차기 주력 전차 도입을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해 노르웨이 참모총장의 발언을 부인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공대지 미사일인 천검과 다연장 로켓 시스템인 천무의 시험 발사 및 장비 수출 협의를 위해 노르웨이와 스웨덴, 폴란드 및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및 이집트와 필리핀의 국방 관계자들이 한국을 방문 중이며 이를 활용해 노르웨이에 대한 K2NO 수출이 구체화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국내 방위산업계는 K2NO의 가격 경쟁력이 레오파드 2A7NO를 웃돌고 겨울철 테스트에서도 높은 기동성을 보여 노르웨이로부터 수주가 확실시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노르웨이 측도 K2NO 도입 대가로 노르웨이산 미사일 구입을 요구하고 있어 조정에 어려움을 겪으면 도입 기종 발표가 늦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현대로템은 폴란드 K2 전차의 추가 수출 계약이 연내 체결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한국과 폴란드에서 총 820대의 차량을 생산할 예정인 K2PL의 본계약을 말하며 노르웨이와 폴란드가 합의하면 약 20조 원 규모의 수주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과연 연내에 K2 전차의 노르웨이 수출이 확정될지 궁금해집니다. 마지막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튀르키예가 예정보다 빨리 무인 전투기인 키질레마의 첫 비행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튀르키예의 바이카르사는 2023년 첫 비행을 위해 무인 전투기인 키질레마를 개발해왔으며 예정보다 이른 12월 14일에 키질레마가 첫 비행에 성공했다고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푸아트 옥타이 튀르키예 부통령은 지난 13일에 새로운 유형의 무인 제트 전투기가 튀르키예 우주항공에서 등장한다. 앙카3로 명명된 무인기는 제트 엔진을 탑재한 무미익기 구조로 레이더에 거의 잡히지 않는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으나 이번에는 예정보다 일찍 베이카의 키질레마가 첫 비행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바이카르사가 개발 중인 키질레마는 제트 엔진을 갖춘 무인 전투기로 키질레마 A와 키질레마 B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러시아의 이프첸코 설계국이 개발한 터보팬 엔진인 AR-25를 탑재한 키질레마 A는 최대 속도가 마하 0.64이며 최대 5시간의 채공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대 비행 고도는 1600m이며 작전 반경은 800km이고 최대 이륙 중량은 6000kg입니다. 여기에 키질레마 B는 위성통신을 지원하고 A사 레이더 탑재와 애프터베너가 장착된 AR-32F를 탑재해 초음속 비행이 가능합니다. 키질레마는 기체 내의 웨폰 베이와 주이카의 하드포인트에 AIM-9X에 해당하는 메릴린 미사일이 탑재되어 있고 AIM-120에 해당하는 페에그린과 튀르키예가 개발한 소메이 순항미사일 및 정밀유도 키트에 대응한 마크 81 및 마크 83, 소형 정밀유도 무기인 MAMC와 MAML 및 MAMT와 보조크 및 레이저 유도식 70mm 로켓탄 등 총 1.5톤의 무기를 운반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바이카르사는 키질레마 무인 전투기가 공대공 임무에도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하지만 키질레마 무인 전투기가 지상관제센터에서 조종하는 타입인지 아니면 로열 윙맨 타입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가진 타입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튀르키예는 2023년 첫 비행을 위해 개발이나 시제품 지상시험이 진행되고 있었지만 예정보다 빠르게 키질레마의 첫 비행에 성공하면서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전 세계에 어필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키질레마의 실용화 시기는 불분명하지만 바이카르에서 최고 경영자를 맡고 있는 헐크 바이락탈은 도입 비용에 대해 비싸지면 안 된다고 밝혔으며 미국의 방위산업 매체들도 키질레마가 시장에 투입되면 많은 잠재적 고객들이 관심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덧붙이자면 중국은 CH-7이나 GJ-11 등을 개발 중이며 러시아도 제트 엔진을 탑재한 S-70 무인 전투기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서방 국가에서도 많은 나라가 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있지만 실제로 기술 실증기나 시험기를 제외하고 비행에 나선 나라는 미국과 호주 및 튀르키예이며 이 중 해외 수출이 가능하다고 밝힌 곳은 호주의 MQ-28과 튀르키예의 키질레마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튀르키예는 TB2 무인기에 이어 이번 무인 전투기의 시험 비행에 나서며 미래의 무인 전투기 시장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튜브였습니다.